대한 내용은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인이 인생 최악의 순간 지금 찾아왔어요. 그래도 수락하시겠습니까? 지인님 모르겠어요. 혜미님 수락하시겠습니까? 뭐를 수락해야 돼? 인생 최악의 순간이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왔어요. No. 너 정말로 정말 최악의 순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한번 이 순간으로 저희가 이제 예스를 선택할지 노를 선택할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마이크가 있나? 아 마이크 어디 있어? 이거를 연결되면 연결지. 자, 그럼 한번 인생의 순간으로 들어가 보시죠. 가가가. 수영님, 그날은 지금부터 70년도 된 잿빛 새벽이 기운이 도는 날이었어요. 여러분들처럼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가 여러분들처럼 영양 상태가 아주 좋은 건강한 얼굴을 하고 한 꾸러미의 짐과 함께 기차를 타고 먼 길을 떠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소리칩니다. 아우슈비츠다! 이 말을 들은 오늘의 주인공 빅터 프랭클도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죠. 가스실, 화장터, 대학 살장이라고 불리는 그 이름 아우슈비츠에 도달했으니까요.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은 가진 것을 싹 다 빼앗기게 됩니다. 남은 것은 벌거벗은 싹 다 털 하나밖에 없는 그 몸뚱이 하나뿐이었어.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프랭클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으나 그의 여동생을 제외한 그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다 수용소에서 죽거나 가스실로 보내지고 말았습니다. 프랭클의 일과는 둘 중 하나였죠. 죽도록 일하거나 죽도록 얻어맞거나. 수용소에서 그는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의사로서 평생을 심혈을 부여서 연구한 그 서류들, 원고, 내 옷, 벨트는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심지어는 자신의 얼굴에 묻은 똥물을 닦아낼 시간도 없습니다. 어린 소년이 동상에 걸려서 그 썩어가는 발이 뽑아내는 그 살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혹은 나랑 방금 전에 얘기한 사람이 싸늘한 시차를 보면서 주검이 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공포나 혐오감, 어떤 동정심 같은 것, 그런 감각마저도 다 이 수용소에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프랭클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이 현실에서 그리워했던 것은 놀랍게도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어요. 그는 고통을 받았던 날들을 오히려 그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영님, 왜일까요? 왜 그는 고통을 받았던 날들을 그리워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물적인 고통과 위험이 아닌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문제와 인간적인 갈등은 얼마나 열렬하게 슬프고 회상했던지, 인간에게 의미 있게 부과된 그 고통, 인간에게 의미 있게 부과된 그 고통당한 고통을 그리워했다라고. 프랭클과 동료들이 말하는 건 고통 없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대로 인간답게 고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제대로 된 고통조차 받지 못하는 이 상황,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프랭클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과연 인생에 가치가 있는가? 지인, 과연 인생에 가치가 있나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지인이라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그 상황이었으면 없다고 대답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아무리 찾아도 이런 비참한, 내가 동물적인 고통을 받는, 인간다운 고통조차 받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이 비참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이 상황에 내가 가치가 있을까? 만약에 있다면 그게 뭘까? 모든 걸 내가 다 빼앗겨도 나에게 남아있는 가치가 하나가 남아있다면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아까 그 민정님이 잘 읽어주셨죠?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나치는 그 육체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어요. 환경을 통제할 수 있죠. 근데 그 나치는 빅터 프랭클이 자아의식을 가진 존재라는 거,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 그걸 빼앗을 수는 없어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을 때 뭔가 반응을 선택하고 자기가 느끼는 것을 선택할 권한이 오로지 나한테 있으니까. 이렇게 아무리 내한테 172-338 이렇게 실제로 그 문신을 새기듯이 다 살에다가 이렇게 맞지도 않은 상태로 고통을 주고 날 이렇게 함부로 불러도 그래도 내가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실, 내가 박시원이라는 사실, 내가 다니엘이라는 사실, 내가 혜민이라는 사실 이건 잊혀지지 않죠. 왜냐면 어떤 것도 내 정체성을 빼앗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고통 속에서도 빵 한 조각을 나눠 먹을 수 있고, 빵 한 조각을 나의 친구들과 나누면서 나의 아직까지도 마지막 남은 자존심, 마지막 남은 인간의 그 무언가를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빅터 프랭클이 아까도 설명해 주셨는데 인생에서 3가지 중심적 가치가 있다고 했죠. 그걸 설명하면서 또 다른 책에서 잊지 못하는 청년이 한 명 있대요. 이 썰을 잠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청년은 여러분들처럼 활기차고 왕성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광고 디자이너예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이 청년처럼 광고 디자인, 뭐 이런 직업 활동을 통해서 뭔가를 창조하는 거. 이게 뭐였죠? 혜인님? 이걸 창조하면서 느끼는 가치가 뭐였죠? 그쵸, 창조적 가치. 무언가를 실현하면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창조적 가치. 아주 올라요. 잘했습니다. 와. 그 청년은 첫 번째 창조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최고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수술도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악성 척수 종양, 처음 들어봤어요. 악성 척수 종양이 걸려서 팔다리가 다 마비된 거예요. 이 때문에 하루아침에 일의 수순을 완전히 놓게 됐죠. 그의 인생을 의미 있게 했던 게 광고 디자인 일이었는데 이 창조적인 일을 더는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혜님이라면 이 창조적 가치를 아주 잘 느끼고 있는 지혜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죽고 싶을 것 같아. 그렇죠. 처음에도 물론 이 청년은 죽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에서 멀어진 것 뿐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 점점 더 제약을 받으니까.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했냐? 책을 읽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팔은 못 쓰지만 이거를 고정시키고 누군가한테 부탁해서 병원에서 독서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전에 일하느라 못 봤던 책들을 다 읽겠다. 여기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챙겨 듣는 거를 매우 열심히 했대요. 그냥 그 시간에 맞춰서 매번 호박호박 듣는 거. 혹은 입원한 다른 환자들과 이 사람이 또 말을 잘했나 봐요. 그 말을 잘해가지고 매우 흥미진진한 토론을 들어서 빅터 프랭클의 지나가다 보면 흥미진진한데 들을 만한 그런 입담에 있는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이 체험적, 경험적 가치를 느끼는 세계로 나아갔죠. 이게 뭐였죠, 선생님? 그 가치가 뭐였죠? 맞습니다. 경험적 가치. 입모양을 아주 정확히 말해주셨어요. 저한테만 보였거든요. 경험적 가치. 자, 우리에게 발생한 일을 체험하면서 자연과 예술과 사람을 사랑하면서 얻는 가치죠. 그 청년은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책과 대화의 즐거움, 음악의 아름다움, 스스로 삶을 부여하는 가치를 찾은 거죠. 그런데 병세가 위독해졌어요. 거기서 더 위독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손에 쥘 수조차 없고 원래 음악을 들었는데 헤드폰을 낄 수도 없었대요. 이 머리가 아팠어 나중에는 이제 말하는 것마저도 힘들어서 다른 환자들과 재치있게 토론하는 거 요거조차도 불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덧 이 환자의 마지막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빅터 프랭클이 당시 병원 당직 의사였는데 아마 그 상황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정도는 잘 몰라요? 자, 그 청년이 거의 다 죽어가면서 힘들게 손짓하면서 빅터 프랭클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고는 아주 힘겹게 말했죠. 프랭클 선생님, 사실 오전 일찍 때 다른 교수님이
오늘 죽음의 고통을 덜어줄 모르핀을 주사할 거라고. 만약 이 순간이 정말로 온다면 혹시 그걸 지금 놔주실 수 없을까요? 자, 이 청년이 왜 지금 놔달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죠. 너무 괴롭구나. 너무 고통스럽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프랭클이 바라봤던 이 청년은 누구보다 삶의 진실함, 누구보다 삶의 가치를 알고 있고 계속해서 살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청년이 마지막 순간에 우려했던 건 이겁니다. 지금 당장 주사를 놓으면 야근하는 간호사들이 선생님을 부를 필요도 없고 선생님 저 때문에 피곤한데 밤에 깨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죽고 선생님이 편하게 자셨으면 좋겠어요. 이 청년은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는 대신 어떻게 아끼고 배려하지를 찾은 겁니다. 계속해서 그걸 고민한 거죠. 그 어떤 대단한 능력과 화려한 업적도 이 청년의 이 소박한 말, 여기 담긴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 비할 수가 있을까요? 피터 프랭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죽음을 앞둔 순간에, 그것도 남을 위해서, 설령 이 젊은이가 뭐 젊었을 때 왕성하게 활동해서 세계 최고의 디자인을 내놨어.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 이 소박하고 배려적인 이 업적에는 비할 수 없다. 수용소에서도 이 청년과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수용소에 들어와서 수용소에 들어오기 전보다 더 밝아진 사람이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더 밝아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로 빅터 프랭클이 어릴 때 알았던 여성이죠. 비참한 상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그 여성을 마주하고 죽기 며칠 전에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 여기로 데려온 운명에 감사해. 이전에 여름 중산층으로 살았을 땐 내가 이렇게 진지하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을 겪고도 행복해. 난 이제 진지해졌고 난 내가 누군지를 보여줄 수 있고 또 보여줘야 되니까. 그 여성은 죽어가면서도 인생의 의미를 충족시켰고 자신의 삶에 그 죽음이라는 의미를 넣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빅터 프랭클이 말하는 마지막 가치, 태도적 가치입니다. 어려운 여건이나 상황 속에서도 기회가 주어진 곳에 의미를 발견하고 그 불가피한 제약에 당당히 맞서며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걸 선택함으로써 얻는 것. 이게 바로 태도적 가치죠. 우리는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더라도 반드시 존재의 의미를 뺏기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꼴 나의 상실? 의미의 상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에 따라 언제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외웠죠? 다시 말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어떤 가치를 갖느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겁니다. 피터 프랭클이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같은 수감자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죠, 이정님?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 있을 때 같은 수감자인데 다른 수감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수감자들을 괴롭히는 카포들은 프랭클보다 더 많은 육체적 자유와 선택권이 있었죠. 근데 이들은 놀랍게도 그 자유로 뭐 하냐? 담배와 술에 찌들어 사는 삶을 선택했어요. 왜냐? 술에 찌들어 살지 않으면 고통을 느끼기가 너무 힘들거든. 술과 담배에 인간성을 팔아넘긴 거죠. 그러나 프랭클은 이들보다 더 많은 자유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었죠. 왜?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이 자유였다. 그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 까와이한 멍멍이장이 있습니다. 이 멍멍이를 훈련시킬 수는 있지만 동물에게 책임을 지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훈련시켜도 얘가 책임을 느끼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심지어 동물은 이런 걸 깨닫지조차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본능적인 조건과 상황, 여기에 경험에만 의존하면 멍멍장과 다를 게 뭘까요? 자, 이거를 또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MBTI F이신 분 있으세요 혹시? F. 맞네요. 반은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피터 프랭클은 제가 봤을 때 T가 200%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환자를 만났을 때, 극한의 상황에 처한 환자를 만났을 때 위로했던 썰이 있거든요. 이거 하나 풀어드릴게요. 또 언젠가 오스트리아에서 매우 명망 있는 되게 멋있는 노신사가 프랭클이 근무하던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그래서 그 노신사가 어떤 병이 있었냐, 동맥경화 궤저가 있어서 다리 하나를 절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는데 한 발로 걷는 연습을 해야 되죠. 그때 이 프랭클이 이 노신사와 연습을 같이 했어요. 부축을 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노신사는 프랭클의 부축을 받으면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참치처럼 병실을 이렇게 한 발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죠. 하면서 그 노신사의 얼굴이 프랭클을 봤을 때 점점 절망으로 일그러지면서 이렇게 뛰어갔다는 거예요. 너무 절망스럽게, 너무 고통스럽게. 그러더니 급기야는 프랭클을 붙잡고 울기까지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자, 뭐라고 말했냐면 견디기 너무 힘들군요. 불구자로 살아가는 건 정말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자, F이신 영랑님 뭐라고 위로해야 될까요? 근데 그렇게 미덕한 상황이 뭐라고 해줘야 될까요? 그냥 토닥토닥 할 것 같아. 아무 말 없어. 아, 그것도 좋은 위로의 방법이죠. F 호소인인 금민님은 뭐라고 하실 건가요? 잘 좀 관리하지. 수정할게요. 그래도 100%인 것 같고 이제 금민님이 200%. 재영님은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같이 올 것 같아요. 아, 그 진정한 공감이지. 자, T가 200%인 빅터 프랭클. 시발티야 너도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아니 선생님은 육상 선수가 되려고 그러십니까? 노시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고 프랭클은 계속 말했죠. 단지 그게 이유면 지금 선생님이 하신 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거리 선수든 장거리 선수든 불가능하고 계속 인생을 살아가는 게 선생님한테 무의미하겠죠.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선생님처럼 일생을 의미 있게 살아온 직업 세계에서도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단지 이 다리 하나 잃었다고 해서 인생의 의미를 잃었다는 겁니까? 라고 말하자 다행히도 노신사가 또 튀어가지고 마음의 감명을 받고 즉각 이말을 이해했고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교훈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 심지어 뭐 신체적 제약, 죽음, 질병과 같은 것이라도 이 어려움이 반드시 의미를 앗아가는 게 아니라는 점. 어려움은 의미의 상실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의미의 획득을 의미하죠. 나폴레옹은 영광과 명예, 그리고 부와 인간이 원하는 모든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사는 동안 내가 행복했던 난 다 이렇게 획득되지 않는다. 그러나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할 수 없는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이 정말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겪은 힘든 일은 우리의 성품을 성장시키고 내면을 개발해주는 시련입니다. 이를 통해 또 닥쳐올 어려운 상황은 우리가 이걸 다스리는 능력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인내력을 키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수용소에서 이걸 키우지 못한 사람들은 수용소를 나온 뒤에도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 걸 겪었는데 내가 이거 하나 마음대로 못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합리화하거나 아니면 왜 고통이 끝이 아니냐면서 작은 것에서도 절망하고 쉽게 무너졌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왜 이걸 겪었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수용소를 벗어나서도 끝나지 않는 삶의 환멸에 고통을 느꼈죠. 아니 몇 년 동안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끝까지 시련을 다 당하는데 아직도 삶이란 시련이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가는 이상 시련이 끝이 없어. 그리고 더 많은 시련을 우리가 혹독하게 겪어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질문이 삶이란 어떤 걸까요? 저 그 발표 들으면서 퍼즐 같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퍼즐. 아 삶이 퍼즐 같다. 지금은 이 피스가 뭐를 구성하는지 모르지만 아, 죽을 때 돼서 마지막 띵 하면 오, 되게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되게 멋있는 표현. 아까 희정님이 말했던 영화를 마지막까지 봐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이거랑 약간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자, 헤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이란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기회다. 다니엘도 아까 얘기했죠. 직업이란 그걸 만들어줄 기회를 제공할 뿐이야. 그렇습니다. 매 순간의 과제가 삶이죠. 따라서 삶은 힘들수록 어쩌면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힘들수록 더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고통을 초월하고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삶을 의미 있게 하고 또 자신을 향상시키는 그런 가치관을 지니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감명을 주죠. 지금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이 여러분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자신을 좌절시킬 수도, 성장시킬 수도, 나아가 다른 사람을 감명시킬 수도 있습니다. 엘리너 루스벨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에게 고통을 가지 못한다. 간디 또한 이렇게 말했죠.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주위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모든 게 좌우된다 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주변 상황한테 주도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누가 선택한 걸까요? 금민. 내가 선택한 것.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 사건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방치했던 나 자신에 대해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했듯 반드시 자기 정체성, 자기 성품에 상처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니천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받은 고통과 비참함의 원인이 환경 때문이 아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을 들으면 내가 그렇게 시달렸는데 저 부장놈, 저 날 괴롭혔던, 날 따돌렸던 그 새끼들, 이런 사실이 사실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절대 쉽지 않죠. 그러나 오늘은 이거 하나만 명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한 선택의 결과이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 전까지는, 이걸 인정하기 전까지는 나는 다른 것을 선택하겠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우, 다시 대답해볼까요? 인생 최악의 순간 다 왔습니다. 수락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살면서 다시는 없을 기회가 찾아왔다.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고 바로 이때를 기점으로 여러분은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을 받게 될 거야. 감사합니다.